검사의 발달 배경, 그리고 어떤 도구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검사 방법을 먼저 알아본 뒤에 도판별로 가지고 있는 내용과 피검사가 가지고 있는 기본 반응, 그리고 이를 통해서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제 통각 검사의 발달 배경을 보면 주제 통각 검사는 로르샤우 검사와 함께 전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순사 검사라고 합니다. 개인 특유의 심리적인 과정이 포함되어 독특한 해석을 도출하게 된다는 이론적 입장에서 출발하고 있으며 1935년에 머리와 모건에 의해 정식으로 소개된 심리검사입니다. 이렇게 주제 통각 검사는 욕구 압력이라는 이론적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1943년에는 31개의 도판으로 이루어진 그런 주제 통각 검사의 도구를 정식으로 출판하게 됩니다. 이렇게 주제 통각 검사의 이론적 가설을 보게 되면 가장 바탕이 되는 기본적인 가설은 우리가 외부 대상을 인지하는 과정이 지각에서 그치지 않고 나름대로 이해하고 주관적인 해석, 상상을 통해 받아들이게 된다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길을 걷고 있는 사진을 봤을 때, 아, 저 사람이 길을 걷고 있구나라는 그 인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뭐 저렇게 길을 걸어서 데이트를 하러 갈 수도 있는 거고, 식사를 하러 갈 수도 있겠구나 하는 각자 나름대로의 이해하고 주관적인 해석, 그리고 상상을 통해서 그것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어떤 대상이 주어지게 될 때 우리는 지각과 이해, 추측, 상상의 과정을 거쳐서 대상에 대한 결론을 내리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로 인해 통각의 작용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통각의 작용이란 대상을 인지하는 방식에는 주어지는 자극에 의해 생각하는 요인도 있지만 개인의 경험에 의해서 생각하는 요인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을 통각의 작용이라고 해요. 이처럼 통각의 작용은 개인의 정신을 반영하기 때문에 내용의 분석을 통해서 성격의 여러 가지 측면을 분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머리는 주제라는 용어에 대해서 언급을 하기도 했었는데 이 주제는 실생활에서 생긴 일가치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고 그 안에는 개인이 생각하는 공상 내용이 있는데 이 공상 내용은 개인의 내적 욕구와 환경적 압력의 결합, 개인과 환경의 통일, 실생활에서 생기는 역동적 구조에 의해서 생각하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검사를 하면서 자신의 기분과 욕구를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표현하는 경향으로 인해서 주제 통각 검사가 개인의 주요한 성격의 측면을 드러내게 한다고 머리는 보았다고 해요. 그리고 이 주제 통각 검사의 도구를 보게 되면 총 100지를 포함해서 31장의 카드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그 카드의 뒷장에는 성인 남자 M, 성인 여자 F, 소년 B, 소녀 G 등의 구별이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피검자가 볼 수 있는 카드는 총 20장의 카드인데 그중에 10장은 모든 피검자에게 공통적으로 실시가 되고 그리고 나머지 10장은 성별과 연령에 따라 각각 실시가 됩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M, F, B, G라는 그 표기가 되어 있는 것에 따라서 피검자의 성별과 연령에 따라서 이제 각각 실시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검사 방법에 대해서 보게 되면 먼저 어, 두 번의 회기로 나누어서 시행이 되며 각 회기마다 1시간가량이 소요가 됩니다. 또한 피검자의 피로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회기간은 적어도 하루 정도의 간격이 있어야 된다고 해요. 그렇게 첫 회기에 1번부터 10번 카드를 보여주면서 시행하고 두 번째 회기에서 나머지 10장의 카드를 시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피검자에게 특별한 경우가 있을 시에는 9개에서 12개로 단축 검사도 가능하다고 해요. 그리고 검사를 시행할 때에는 피검사랑 검사자가 라포 형성이 되어 있고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로하지 않은 상태에서 검사가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검사를 할 때에는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피검자가 이해할 수 있게끔 지시문이 주어지게 되는데 이렇게 첫 번째 검사 회기에서는 PPT에 적혀져 있는 것처럼 어떤 식으로 피검자가 검사를 진행하면 되는지 또한 이야기를 말할 때에는 대략 몇 분 정도 이야기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두 번째 회기에서는 지난번 검사와 동일하지만 상상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지시를 해주어야 해요. 그렇지만 이제 모든 카드에 대한 지시를 해주는 것은 아니고
백지 카드에 대한 지시와 또는 피검자가 지시를 잘 따라가지 못할 때 피검자에게 설명을 잘 해주면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짤막한 지시를 보충을 해주어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예를 들면은 뭐 아이의 앞에 바이올린이 놓여져 있네요 라는 식으로 장면을 기술하기만 하거나 과거나 미래를 생략하고 현재의 생각과 행위를 적절하게 기술하지 않았을 때 여기 구석에 있는 그림은 총이에요? 랑 같은 카드의 세부를 결정하기 어려워서 그에 대해 물어보거나 이야기가 지나치게 짧을 때 그 짤막한 지시를 보충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개입들은 원칙적으로 첫 두 카드에서만 적용이 되고 나중에는 추가 질문을 통해서 보충을 해줘야 된다고 해요. 그렇게 나중에 추가하는 추가 질문에는 중간 질문과 종결 질문이 있는데 중간 질문은 검사자가 생각하기에 불완전해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것이고 종결 질문은 카드 반응이 다 끝난 후 검사자가 보충하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것이에요. 근데 중간 질문 같은 경우에는 자칫하면 그 피검자의 연상의 흐름을 방해하거나 이야기의 내용을 유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경험이 많은 전문가가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하는 부분이고 초보자인 경우에는 종결 질문을 하는 것이 더 좋다라고 해요. 그리고 검사 시행 후에 그림에서 반영된 피검자의 이야기에 질문을 하게 되면 자유로운 연상을 유도하게 되기 때문에 이를 통해 피검자는 경험을 의식화하고 기회와 통찰력을 얻는 기회가 제공되기 때문에 검사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각 카드가 가지고 있는 내용과 피검자들이 기본적으로 반응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드의 그림을 설명하기에 앞서 피검자에게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그 10장의 카드, 그리고 각 연령대와 성별에 맞게 나누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카드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지를 포함해서 총 11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일반 도판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한 소년이 바이올린 앞에서 골두를 생각하는 그림처럼 보이죠. 이 그림에서는 피검자가 소년과 동일시하며 부모에 의해 바이올린 공부를 연주하도록 강요받고 있다는 이야기가 흔히 나타나고 이를 통해서 부모의 태도와 주인공의 반응도 볼 수 있고 권위, 복종, 자립, 갈등 혹은 죄책감 등을 파악할 수 있으며 다른 주제로는 야망, 희망, 성취 동기 등이 또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도판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맨 앞에 젊은 여성과 뒤에 중년의 여성 그리고 일을 하고 있는 듯한 남자가 보이는데 어, 이때는 그 주인공이 처한 환경 및 가족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주로 언급이 된다라고 해요. 따라서 이 그림에서는 불만족스러운 환경에 대한 주인공의 반응 또는 가족과의 갈등이나 상호작용 등이 언급이 되며 나무에 기대어 있는 부인과 관련해서는 성적 갈등이나 임신, 잉태에 대한 이야기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도판 4번을 보시면 이 그림은 여자가 떠나려고 하는 듯한 남자를 붙잡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피검자가 남자일 경우에는 남자가 자신이 계획한 일을 위해 여자를 떠나려고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여자인 경우에는 남자를 붙들어 두려고 한다는 이야기가 주로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이 그림에서는 남자와 여자의 갈등이 많이 언급이 되며, 결혼 생활에 적응 문제나 여성이나 성에 대한 피검자의 태도 및 지각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도판을 보면 중년의 여인이 방문을 열고 안을 들여다보는 듯한 그림인데, 이 중년 여인이 비밀스러운 행동을 하는 사람을 보고 놀라는 장면으로 많이 묘사가 되고, 어머니나 부인, 피검자 자신으로 언급이 되며, 또한 어머니나 부인에 대한 태도, 피검자가 관심을 두고 있는 상황에 대한 단서가 나타난다고 해요. 그리고 도판 10번 카드를 보면 한 여인이 남자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여기서는 두 사람이 서로에게 애정을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묘사가 되는 경우가 많고 때로는 이별에 대한 주제도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녀관계 문제나 부부관계에 대한 태도가 반영이 되고 때로는 부모상에 대한 의존이나 미래의 결혼 생활에 대한 문제가 암시가 된다고도 해요. 그리고 11번 도판을 보시게 되면 높은 절벽이 보이고, 그리고 그 끝에는 모호한 장면이 보이기도 하고, 왼편을 보시면 용의 머리인지 용의 꼬리처럼 보이는 것이 나와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 그림에서는
모호한 대상이 용에게 공격을 받고 있거나 아니면 미지의 지역을 탐험하고 있는 모험가나 과학자를 묘사가 많이 된다고 해요. 따라서 소화기적인 공포나 원시적 공포에 대한 피검자의 방어 수단과 위험이나 신기한 경험에 대한 호기심의 정도도 파악할 수 있다고 합니다. 때로는 용의 머리, 저기 보이는 용의 머리나 꼬리가 남성의 성기나 구강기적 공격의 상징으로서 내면에 있는 본능적인 욕구를 나타낸다고도 해요. 그리고 14번의 도판을 보시게 되면 까만 배경 속에 열린 창가에 한 남자가 서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이 사람이 창문가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생각하고 있거나 자연을 관찰 또는 죽으려고 창문을 뛰어내리려 한다는 것으로 많이 묘사가 된다고 해요.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피검자 자신의 문제나 욕구, 야망, 걱정 등이 나타나기도 하고 또는 자살에 대한 집착이나 자살 충동이 표현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15번째 도판을 보시게 되면 이상한 모습의 남자가 마치 묘비처럼 보이는 한가운데서 손을 모으고 서 있는 것 같은 그림인데 그림에 나타난 인물이 죽은 사람의 무덤 앞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묘사가 되고 이를 통해서 죽은 이에 대한 피검자가 가지고 있는 감정과 태도가 나타나기도 하고 피검자가 현실에서 상당한 공격심을 가지고 있는 대상의 경우가 많다라고 해요. 또한 피검자의 적대감이나 죄책감, 죽은 사람에 대한 공포, 우울 경향이 반영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16번 도파는 백지 카드인데 여기서는 아무런 단서가 없기 때문에 자유롭게 이야기해서 많은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고 흔히 피검자가 가장 고민하는 문제나 현재 상태, 느낌 혹은 검사자나 치료자에 대한 태도가 표현이 된다고 해요. 그리고 19번 도판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뭔가 눈에 덮인 듯한 시골집처럼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구름이 덮여 있는 듯한 그런 그림처럼 보이는데 다른 그림들에 비해서 모호하고 기이한 방식으로 그려져 있기 때문에 피검자가 이야기 전개가 어려울 수 있어서 가지고 있는 불안이나 불안정성이 표현될 수 있다고 합니다. 혹은 희망이 표현되는 이야기를 서술하기도 하는데 그런 이야기는 뭐 안전에 대한 욕구, 환경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방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번 도판을 보시면 한 남자 또는 이렇게 사람이 가로등 불빛이 비춰지는 밑에 서 있는 그림처럼 보여지는데 여기서는 보통 연인을 떠올리거나 마음속에 떠오르는 여러 문제를 반추하기도 하고 희생자를 공격하기 위해 기다리는 사람처럼 묘사되기도 한다고 해요. 따라서 이성관계에 대한 문제나 태도, 공격적 성향들이 표현되며 어두움이나 불확실함에 대한 두려움, 외로움을 나타내는 피검자도 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11장의 카드였고, 다음으로는 성인 남자랑 소년에게만 보여지는 카드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번의 카드인데, 이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소년이 의자에 기대서 머리를 파묻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다리 옆을 보시게 되면은 권총과 비슷한 그림이 보여져요. 그래서 이 그림에서는 주로 우울, 낙담, 자살과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소년이 피해를 입었거나 잘못을 저지른 사람으로도 그려진다고 해요. 그리고 저기 보이는 권총 같은 경우는 공격의 표상으로 공격의 방향이 외부, 내부, 어느 쪽으로 향해 있는지와 공격성이 억압되어 있는지, 회피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6번 도판을 보시게 되면 나이 든 여인과 젊은 남자가 서 있으며 여인은 등을 돌리고 있고 남자는 우울한 표정으로 이렇게 밑을 보는 것 같은데 이 그림에서는 보통 어머니와 아들로 보고 있으며 아들이 계획했던 일을 어머니에게 허락해달라고 요청하는 모습으로 이야기가 된다고 해요. 따라서 모자 간의 갈등과 해결이 보이며 어머니에 대한 태도나 가정 불화의 원인이 드러나기도 한다고 합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오이디푸스 콤플렉스가 반영이 되기도 한다고 해요. 그리고 7번 도판을 보시게 되면 백발의 남자와 젊은 남자가 뭔가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림인데 젊은 남자가 나이든 남자에게 조언을 구하거나 또는 공동의 관심사를 논의하는 것처럼 표현이 되고 이 두 사람은 흔히 부자 관계로 묘사가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아버지나 성인 남자에 대한 피검자의 태도와 권위에 대한 반응이 잘 나타나면서 또는 반사회적 경향과 편집증적 경향이 드러나기도 한다고 해요. 그리고 8번 도판을 보시게 되면 젊은 소년이 정면을 응시하고 있고
뒤에서는 수술을 한 듯한 그림처럼 보여지는데 흔히 앞에 젊은 소년이 주인공이 되고 의사가 되고 싶은 소년의 야망을 이야기하거나 뭐 살해 장면, 수술 장면과 같은 직접적인 이야기로 표현이 되기도 한다고 해요. 그런데 이 그림에서는 피검사의 공격성이 주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공격성이 향하고 있는 대상을 밝힐 수 있으며 야망이나 성취 동기가 드러나기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유난히 회피하거나 왜곡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공격성에 대한 강한 부인이나 억압이 시사된다고 해요. 그리고 9번 도판을 보시게 되면 4명의 남자가 누워서 편하게 휴식을 취하고 있는 그림처럼 보여지는데 여기서는 일과 동료에 대한 태도 또는 교우 관계, 사회적 태도나 편견이 드러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17번째 도판을 보시게 되면 뭔가 발가벗은 남자가 줄에 매달려서 올라오거나 혹은 내려가는 것 같은 그림처럼 보여지고 있는데 보통 많은 관중 앞에서 자신의 운동 기술과 신체적인 능력을 과시하거나 또는 위험한 장면으로부터 도피하려는 것으로 묘사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앞에 있던 전자의 경우에는 인정에 대한 욕구, 야망의 수준, 과시 경향을 드러내고 후자의 경우에는 힘든 문제나 상황을 회피하려고 하는 욕구가 반영된다고 해요. 그리고 18번 도판을 보시게 되면 한 남자가 보이지 않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데 뭔가 손만 보이고 거기에 붙잡혀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이럴 때 피검사들은 흔히 손의 정체를 파악할 수 없다는 것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주인공이 취했거나 사고를 당하는 내용 또는 공격을 당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기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자신에게 향해 있을 모르는 공격에 대한 불안이나 외부 환경에 대한 두려움 또는 알코올, 약물 중독에 대한 반응이 드러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성인 여성과 소녀에게 보여주는 카드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번호가 아까 앞전에 설명해 줬던 것처럼 성인 남자와 소년에게 보여지는 것처럼 같은 번호거든요. 그래서 그림만 다르기 때문에 이거 그림을 잘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3번 도판을 보시게 되면 젊은 여인이 오른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왼팔은 몸 쪽으로 뻗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림인데 이 그림에서는 여주인공의 우울, 실망, 억울한 심정이 주로 언급이 되고 남편이나 여인, 가족과의 갈등이나 실현, 사별 등으로 상심하거나 부정한 행위에 가담을 해서 죄책감을 느끼면서 해결책을 모색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타난다고 해요. 그리고 6번의 도판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의자에 앉아 있는 여인이 입을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파이프 같은 걸 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파이프 같은 거를 물고 이야기를 건네는 나이 든 남자를 바라보고 있는 그림처럼 보여지는데 보통은 이 남자를 아버지로 보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이성관계로 지각하며 남자가 여자를 유혹하는 것으로 표현되는 경우도 흔하게 나타난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남성에 대한 태도나 여성의 역할, 이성 관계에 대한 문제가 잘 드러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7번의 도판을 보시게 되면 한 여인이 소녀에게 말을 걸거나 책을 읽어주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인형을 안고 있는 소녀는 딴 곳을 쳐다보는 그림처럼 보여지는데 흔히 여기서는 어머니와 딸로 지각이 되고 이런 이야기에서 모녀 관계에 대한 중요한 정보, 어머니에 대한 태도,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태도가 반영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8번 도판을 보시게 되면 젊은 여자가 뭔가 턱을 괴고 앉아서 뭔가를 골똘히 생각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보통은 일을 하다가 휴식을 취하고 자신의 현재 생활을 생각하거나 미래에 대한 상상을 하는 것으로 묘사가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미래에 대한 태도나 현실에 어떤 어려움 등이 나타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9번째 도판을 보시게 되면 어떤 여자가 해변가를 막 달려가는 듯한 그림처럼 보여지고 그 모습을 다른 여인이 지켜보는 것처럼 보여지는 도판인데 바닷가를 달리는 여인은 남자와 어떤 관계에 얽혀 달아나고 있다고 묘사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두 여인이 경쟁 상대로 묘사가 되기도 한다고 해요. 따라서 이와 같은 이야기에서는 여성에 대한 태도, 자매 간의 갈등이나 경쟁의식, 동년배 여성에 대한 적이나 질투심이 반영이 된다고도 해요. 그리고 17번째 도판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어떤 사람이 다리 같은 위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 밑에는 작은 남자들의 모습처럼 보이는
그런 그림인데 이 그림에서는 여자가 사랑하는 사람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거나 자기 생각에 빠져 있다고 이야기가 될 수 있고 흔히 우울과 불행에 대한 감정이 나타난다고 해요. 그리고 여인이 자살하기 위해 다리를 내려가고 있다는 내용에서는 자살 경향이나 자포자기한 태도를 나타내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8번째 도판을 보시게 되면 한 여자가 쓰러지는 사람을 붙들고 안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 손을 목에 대고 있는 그림처럼 보여지는데 이 그림은 난간의 기대에 넘어지려는 사람을 도와주려는 것으로 반영이 되기도 하고 혹은 살인이나 교살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되기도 한다고 해요. 따라서 여성 간의 공격 행동이나 질투심, 열등감 등이 보여지며 모녀 관계나 일반적인 여성과의 관계가 표현이 된다고도 해요. 그럼 다음으로는 소년, 소녀, 성인 남자, 성인 여자 각각에게만 보여주는 그 도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소년에게만 보여주는 도판인데 13번 이 도판을 보시게 되면 한 어린 소년이 통나무집 문 앞에 쪼그려 앉아 있는 그런 그림처럼 보여져요. 이 그림에서는 주로 소년 시절의 이야기가 주요 주제로 떠오르기도 하고 집을 비운 부모님을 기다리는 내용이 많이 언급된다고 해요. 따라서 외로움이나 부모님에 대한 애정의 욕구가 이 그림에서 나타난다고 해요. 그리고 같은 번호이지만 이번에는 소녀에게만 보여주는 그런 도판인데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한 어린 소녀가 뭔가 꼬불꼬불한 계단을 올라가고 있는 것 같은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이 그림에서는 혼자 어떤 일을 하는 것에 대한 느낌이 나타나거나 미지의 장소, 미지의 시간에 대한 태도가 드러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성인 남성에게만 보여주는 도판인데 그림을 보시게 되면 한 남자가 눈을 감은 채 누워 있고 중년의 남자가 누워 있는 남자의 얼굴을 손을 뻗으며 몸을 굽히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림이에요. 보통 젊은 남자가 주인공이 되는 경우가 많고 젊은 남자가 자고 있는데 나이 든 남자가 깨우려 그러거나 최면을 거는 또는 중년 남자가 건강 상태를 조사하고 있다는 등의 이야기가 많이 묘사된다고 하고 이러한 이야기는 성인 남자에 대한 피검사의 태도를 나타내며 상사와 연장자에 대한 두려움이나 공포, 수동적인 의존성이나 치료에 대한 태도가 나타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번호는 같지만 그 성인 여성에게만 보여주는 그런 도판인데 그림을 보시게 되면 젊은 여자가 앞에 있고 뒤에는 섬뜩하게 생긴 약간 나이 든 여자처럼 보이는 사람이 얼굴을 찡그리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림이에요. 이 그림에서는 보통 어떤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가 많고 혹은 뒤에 있는 여자를 죽은 사람으로 보는 경우도 있으며 두 여자가 갈등 관계에 놓여 있다고 봐요. 또 다른 주제로는 젊은 여자의 두 가지 측면을 보여줌으로써 젊은 여자는 현재를 그리고 나이 든 여자는 미래를 나타내거나 자기 자신과 양심으로 표현이 되기도 한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림에서는 선과 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고 어머니에 대한 개념이 나타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살펴볼 카드는 소년과 소녀, 성인 남자, 성인 여자에게만 보여주는 카드인데 먼저 지금 12번에 있는 이 카드 같은 경우에는 소년과 소녀에게만 보여주는 그 도판이에요. 그래서 그림을 보시게 되면 숲속의 시냇가에 빈 배가 하나가 있고 나무 한 그루가 서 있는 풍경의 그림인데 여기서는 흔히 죽음과 자살, 우울의 경향이 잘 나타나고 그림에 사람이 없는 것이 특징이기 때문에 운둔적 경향이 나타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성인 남자와 성인 여성에게만 보여주는 도판인데, 젊은 남자가 팔에 얼굴을 파묻은 채 서 있고, 뒤에 침대에는 여인이 누워있는 그림처럼 보여져요. 이 그림에서는 성적인 내용이 가장 자주 나타난다고 합니다. 젊은 남자는 보통 침대의 여자와 성관계를 가지려고 하거나 이미 가진 장면으로 보여지기도 하고, 여자 같은 경우는 젊은 아내이거나 윤락 여성으로 보이기도 한다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림에서 여성 또는 성에 대한 태도, 성행위에 대한 죄책감이나 혹은 여성에 대한 적개심이나 부정적인 태도가 드러난다고 해요. 그리고 피검사가 여성인 경우에는 성적인 충격이나 공격을 당하는 내용으로 반영이 되고 남성에 대한 불신감을 나타내기도 한다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각 도판에 대한 그 피검자가 드러내는 반응과 그리고 가지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를 통해서 해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번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석을 하기에 앞서 치료자는 자질, 훈련, 역동 심리학의 원리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잘 되어 있어야 하며 성격 발달에 대한 요소들과 현 시점에서 작용하는 요소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 초심자가 해석을 할 때 잘 범하는 오류가 있는데 첫 번째로 자신의 욕구와 감정 갈등을 피검자에게 투사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해요. 하지만 이에 대한 극복 방법으로는 가능한 한 자료에 객관적인 접근을 할 수 있도록 자신의 갈등이나 욕구에 대해 잘 파악하도록 하고 또는 두 개 이상의 이야기에 의해 입증되는 경우에만 해석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범하는 오류는 이야기를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데 예를 들면 1번 카드에서 소년이 바이올린을 터는 것에 대한 욕망을 가지고 반응을 나타냈다고 해서 피검자가 음악적 관심이나 포부를 지니고 있다라고만은 볼 수 없다라고 하거든요. 따라서 이런 경우의 극복 방법으로는 우선 이야기에 포함된 역동성에 우선적으로 집중을 해야 하며 각 그림에서 공통적인 이야기를 파악하고 둘 이상의 이야기가 통합이 될 때까지 특정 요소에 대한 해석을 보류하며 언급되는 대상, 사람 등이 그 그림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닐 경우에는 우선권을 부여하는 방법들이 있다고 해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주제 통합 검사에서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욕구 압력 분석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려고 하는데 먼저 욕구 압력 분석법은 개인의 욕구와 환경, 압력 사이의 상호작용 결과를 분석함으로써 개인의 심리적 상황을 평가하고자 하는 방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를 통한 해석 방법으로는 7가지의 방법이 있는데 먼저 첫 번째로는 주인공을 찾는 방법입니다. 피검자는 대체로 이야기 속의 주인공과 자신을 동일시했을 것으로 가정을 할 수가 있고, 이야기에서 둘 이상의 개인이 등장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야기들의 자료와 비교하여 비슷한 성향을 가진 인물이 있다면 피검자 자신의 특성을 드러냈다고 볼 수도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주인공을 찾을 때에는 그 이야기에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인물이나 뭐 이야기 전체에서 피검자가 관심을 집중시키는 인물 또는 중요한 행동을 주도하는 입장에 있는 주요 인물 등을 활용해서 주인공을 찾으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환경의 압력을 분석하는 방법인데 피검자가 환경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를 통해서 상황을 구조화하는 과정에서 피검자가 환경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한 정보를 유추할 수 있으며 환경 자극으로는 일반 환경과 특정 자극이 있고 특정 자극에는 인적 압력, 환경적 압력, 내적 압력으로 분류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주인공의 반응에서 드러나는 욕구를 분석하는 방법이라고 하는데 주인공의 욕구가 다양하게 드러나는 경우 주요 욕구는 빈도나 강도, 지속 시간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욕구의 종류로는 밑에 적혀 있는 것처럼 뭐 사물이나 상황에게로 향하는 주인공의 활동에서 드러나는 욕구, 다른 사람에게로 향하는 주인공의 활동에서 드러나는 주인공의 욕구, 다른 사람의 행동에 대한 반응에서 드러나는 주인공의 욕구 등이 있다라고 해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주인공의 관심을 표현하고 있는 대상을 분석하는 방법인데, 반응 가운데 주인공에게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감정을 일으키는 사물, 활동, 사람, 관념을 찾아보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주인공의 내적인 심리 상태를 분석하는 방법이라고 하는데 이야기 속에서 주인공이 경험하는 내적 심리 상태가 발생하는 환경 자극과 그것이 해결되는 방식이 연구되어야 하고 심리적인 부분은 행복, 갈등, 비관적인 상태로 구별을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주인공의 행동이 표현되는 방식을 분석하는 방법인데 주인공이 환경의 힘에 자극이 되었거나 자극되고 있을 때 반응하는 행동 방식을 검토하고 이를 통해 성격의 어느 부분이 표출된 수준인지 혹은 내재된 수준인지를 알 수 있으며 행동 수준은 공상 수준, 행동 이전 수준, 억제된 행동 수준, 행동 수준으로 구분이 된다고 합니다. 이 가운데서 행동 수준은 몸짓으로만 표현이 되는 제스처, 능동적, 수동적 반응과 외향적, 내향적 행동으로 구별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의 결말을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이야기의 종류 상황뿐 아니라 결과를 유발한 조건들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욕구와 압력 관계에 의해 결말이 행복한지 혹은 불행한지, 성공적인지 혹은 실패인지, 또 문제 해결이 이루어지고 욕구가 충족된 상태인지, 갈등 해결이 이루어지지 못해 문제 해결이 지연되는 상태인가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어, 여기까지 주제 통과 검사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고, 저는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아유, 아주 너무너무 수고 많았어요. 감사합니다. 예, 아유, 아주 그냥